구독, 좋아요. 당의 안팎으로 장동혁 대표님과 지도부를 흔들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게 힘이 되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께서 믿어주시면 그 믿음 이번 지도부가 결코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민주당이 하는 짓을 봐주십시오. 민주당이 대한민국의 자유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법치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부동산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미래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대한민국, 우리 손으로 부산의 힘으로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주말에 국민의힘 부산, 울산, 창원 이렇게 장외 집회를 했죠. 그 한 장면을 보여드렸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를 흔드는 것은 당 안에도 있고 당 밖에도 있습니다. 지도부의 노선과 투쟁의 의지와 전략을 도와주는 것을 기본으로 하면서 뭐 부족한 건 좀 충고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는 지도부를 흔드는 것에 대한 정서 이런 게 깔려 있는 그런 세력들이 당 안팎으로 있죠. 뭐 그 장면을 아까 먼저 좀 살펴봤습니다. 자, 1부 시작하겠습니다. 박상규 시사평론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마침 장동혁 대표 문제도 좀 같이 다뤄보겠습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서 지난 주말을 거쳐가면서 좀 현안이 됐네요. 마침 조국혁 신당의 대표로 조국이 선출되기도 했고 장동혁 대표가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서 조국과 토론을 하기로 했죠. 지금 이제 이 문제 지금 어떤 차원에서 일단 좀 의미를 부여하십니까? 뭐 조국이 96.8%인지 98.6%요. 98.6%인지 거의 뭐 북한 투표율이 나왔어요. 예. 뭐 예상됐던 바지만 훨씬 더 상상 이상이었다. 조국 추대 대회를 했고 조국이 내건 그 여러 가지 공약들을 보면 완전히 뭐 이건 부유세도 신설하고 부유세. 예, 뭐 그런 식으로 완전히 왼쪽 끝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 조국과 지금 이제 대장동 뭐 현안에 대한 토론회를 하자. 지금 사실은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 많이 양보한 거예요. 네. 왜냐하면 네. 조국을 같은 급으로 어떻게 보면 야당 대표 격으로 인정을 해주는 셈이 된 것이기 때문에 장 대표가 크게 선심을 쓴 것이다. 조국은 뭐 자기가 이제 대표 됐고 하니까 더 이제 몸값을 자꾸 올리려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중요한 것은 정청래하고 지금 이 토론을 해야 되는데 그 점을 앞으로 장동혁 대표가 좀 더 신경을 써야 된다. 조국은 사실은 뭐 그냥 몸 푸는 정도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요. 예. 지금 말씀하신 그 부산 또 울산 창원 공교롭게도 이 지역이 그 낙동강전선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 6.25 때의 최후의 교두보 전투를 연상케 하는 주말 집회 뭐 열기가 아주 뜨거웠다고 저도 보고 들었습니다. 사실은 지금 여러 여론조사들이 난무하고 있는데 자꾸 여론조사에 휘둘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갤럽이나 뭐 또 지금 말씀하신 오늘 아침에 또 리얼미터 나왔고 네. 지금 말씀하신 뭐 다른 조사 결과들을 보면 극과 극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여론조사를 잘 읽어야 된다. 우리 구독자 또 시청자분들이 이 여론조사의 이 행간을 읽어야 되는 것이지 그 수치에 일희일비하실 일은 전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이렇게 여론조사의 격차가 심한 거는요. 네. 이 여론조사 자체의 신빙성이 대단히 낮은 것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장동혁 대표가 정청래에게도 토론을 제안을 했잖아요. 조국뿐만 아니라 정청래도 토론할 때 들어와 이렇게 지금 참여할 것을 제안을 했는데 정청래와 민주당 입장에선 참여하는 게 좋을지 득실을 여러 가지 생각은 할 것 같아요. 어떤 차원에서 생각을 하리라 봅니까? 정청래는 지금 내전 중입니다. 예. 정청래는 지금 집안에 불이 붙어가지고 지금 사실은 옷자락이 지금 막 불이 붙었어요. 한준호, 이현주가 지금 들이받았고
더민주혁신회의에서도 지금 아주 비난을 하고 있고 예. 사실은 집안불 끄기가 바쁜 처지기 때문에 강 건너에 있는 장동혁 대표나 국민의힘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할 상황이 전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정청래는 절대 저 장동혁 대표의 이 토론 제안에 응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나가봐야 아무런 그 본인이 뭐 잘할 건덕지도 없고 대답할 소지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할 것처럼 을러만 되지. 그러니까 뭐 강 건너에서 야 이리 건너와봐 지금 이러는 거예요. 건너갈 필요도 없고 네가 정 아쉬우면 건너오든지 말든지 그건 네가 알아서 해라 뭐 이럴 정도의 입장이라고 보고 있고 조금 이따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정청래는 지금 이 자기 당을 만드는데 지금 골몰하고 있어요. 1대1로 대의원과 권리당원 소위 이 개딸들 네. 핵심 개딸들의 투표값을 똑같이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당내의 거센 반발에 직면했습니다. 이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24일, 28일에 그 민주당 안에서 또 의결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예. 거기까지 가는 게 지금 간단치가 않아요. 그래서 정청래는 지금 이걸 내 당을 만들려고 이재명 당이 아니라 정청래 당을 만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 지금 집안 불 끄고 빨리 이걸 굳히기에 들어가기. 지금 이재명이 오늘 튀르키예 가잖아요. 그렇죠. 그 에르도안 만나가지고 이제 중동의 슐탄 만나가지고 소위 터키를 이렇게 완전 무결하게 독재로 통치할 수 있는 뭐 터키 분들 들으면 좀 기분 나쁘겠지만 사실은 사실이니까 현대판 슐탄으로부터 나라를 어떻게 하면 민주주의의 외피 속에 완벽하게 장악할 수 있느냐 그 노하우를 오늘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지금 정청래는 이재명 오기 전에 이거 빨리 내란을 진압해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 내란을 진압해야 되는데 지금 이재명이 그걸 멀리 있지만 두고 보겠어요? 지금 자꾸 친위 부대를 이용해서 정청래를 지금 공격하고 있는 지금 한마디로 민주당이 내전 상황이에요. 예. 자꾸 그 국민의힘 보고 뭐 내전이니 뭐 무슨 갈 길을 잃었느니 하는데 자기 갈 길이나 지금 제대로 찾아야 되는 상황이다. 우리가 정확히 그 전국을 진단하면서 비판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예, 지금 마지막 말씀을 정리를 해 주셨네요. 지금 민주당이 내전 상황인데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갈 길을 잃었다. 뭐 내란 세력이 갈 길을 잃었다. 이런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데 마침 부산, 울산, 창원 이 장외 집회에 대해서 정청래가 장동혁 대표를 향해서 비난을 계속 연거푸 쏟았죠. 그러면서 뭐 국민과 헤어질 결심 뭐 이런 걸 이 장동혁 대표 국민의힘을 향해서 이 비난하는 그런 발언을 연쇄적으로 했는데 장동혁 대표도 지지 않고 맞서고 있습니다. 오히려 정청래 대표가 굳이 저 일정에 대해서 과민 반응을 보이는 것을 보면 지방 순회 일정이 효과를 보고 거두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국민과 헤어질 결심을 하는 것은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이다 이렇게 역반격을 했는데 자 일단 장동혁 대표 잠시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부산이 질 수도 있다라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은 절대로 사고를 치면은 전화기를 뺏기면 안 돼요. 이거 어디서 전화했는지 언제 몇 시에 어디서 뭐 했는지 어디서 뭔 사진 찍었는지 싹 다 나옵니다. 12개 혐의 5개 재판 즉각 재개하라! 재개하라! 이 불의한 정권을 무릎 꿇릴 때까지 국민의힘 한마음으로 가져주실 거죠? 우리 더 큰 소리로 외쳐야 합니다. 이재명 재판 어게인! 어게인! 이재명 정권의 폭주를 반드시 막아내고 자유민주주의 법치국가 대한민국을 지켜내겠습니다. 예, 지금 앞서 얘기했던 부산, 울산, 창원 집회에 장동혁 대표와 최고위원들의 연사를 짧게 진행을 보여줬는데요. 자, 장동혁과 정청래의 신경전도 그렇고 지방 순회 연설 이것도 어떤 차원에서 해석을 하십니까? 헤어질 결심이라는 뭐 박찬욱 감독이 연출한 영화였죠. 저도 예. 뭐 재밌게 봤는데
하필 또 타이틀 롤 여배우가 중국 배우입니다. 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헤어질 결심. 지금 제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청래가 지금 이재명과 헤어질 결심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미 뜻을 나타냈다. 자꾸 왜 내로남불이 여기서 또 나오고 있는데 자기가 이재명과 이제 정치적으로 결별할 헤어질 결심을 하면서 자기 속내를 들킬까 봐 자꾸 장동혁 대표나 국민의힘 보고 국민과 헤어질 결심을 한다? 아니 그 국민이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럴 때 항상 그런 게 있어요. 본인의 이 내부 문제가 어지러울 때는 꼭 외부를 공격해서 예. 그 눈길을 밖으로 돌리는 전략. 이거 사회주의자들이 많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그 이번에 그 부산, 울산, 창원 집회는 성공이었다. 이걸 가지고 자꾸 헐뜯을 필요가 없어요. 예. 아니, 우리 내부도 그렇고 정청래가 자꾸 저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 대단히 웃깁니다. 지금 본인 일이나 좀 신경을 써라 이런 말씀을 해야 될 것이고 지금 이제 그 대장동 항소포기가 조금 숨이 죽었어요. 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또 말씀할 기회가 좀 방금 잠시 후에 있겠습니다만 이재명이 지금 원격 조정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민주당 법사위의 그 18명 검사장 고발 이거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징계도 하지 말라. 갑자기 이렇게 됐어요. 이거 정성호가 다 작업을 해서 뭐 사전 교감을 했느니 뭐 이런 설까지 갔는데 뭐 정성호는 그랬을 수 있어요. 적어도 한 이틀 전까지는. 그런데 남아공에서 아마 뭐가 밀지가 왔어요. 하지 마라. 네. 그러니까 뭐 정성호는 자기 판단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반사체. 이재명의 그 명을 전달하는 그런 고무도장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 갑자기 주말 사이에 돌아서면서 18명 검사장은 고발하지 않고 또 징계도 하지 않고 갑자기 숨이 죽었다. 이건 뭐냐면 본인이 관련된 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자꾸 건드려봐야 또 검찰을 여기서 자극해봐야 어차피 내년 10월이면 문 닫을 조직이고 서울중앙지검장에는 박철우라고 자기 그 또 전남 목포 출신 그 충성파를 꽂았잖아요. 그 대충 이 정리가 됐기 때문에 네. 굳이 이 긁어서 부스럼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쪽으로 급격히 정리를 했습니다. 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가 아까 이재명 재판 어게인, 이재명 재판 재개 쪽으로 투쟁에 초점을 모은 것은 아주 잘한 결정이다. 지금 국민들이 대장동 항소 포기의 그 동력이 좀 약화되는 걸 우려하고 있다고 저는 특히 보수 국민들이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게 지금 자유대학이라든가 우리 우파 젊은이들이 두 가지의 지금 그 아주 이 투쟁을 힘을 모으고 있거든요. 네. 하나는 지금 재판 재개. 마땅히 재판을 재개해야 되는 거 아니냐. 1번. 2번은 뭐 여러분이 계속 들어오신 얘기지만 어제 또 이승만 전 대통령 추모 그 300여 명 그 도심 집회가 있었는데 이거 웬만한 언론들이 한 줄도 보도를 않더라고요. 참나 저는 참담함을 느꼈는데 그런 식의 어떤 CCP 아웃. 중국 나가라. 뭐 이런 쪽의 그 집회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잘한 방향이라고 보고 있고 따라서 이 이재명 재판 재개는 국민 전반적으로 아니 그건 뭐 재판을 재개하지 말 이유가 있나? 지금 이런 쪽의 여론이 더 많다고 보기 때문에 물고기가 많은 데서 노를 저어야 된다. 그런 점에서 저는 장 대표의 이 방향 대단히 일단은 옳게 잡고 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예. 자, 김병기와 김용민의 싸움도 있죠. 정청래와의 싸움도 있지만 김병기와 김병기의 싸움도 있는데 여기에 이제 김용민 인터뷰가 공개가 됐어요. 오늘 조선일보 단독에서는 뭐 검사장 고발하는 거 하지 않는 걸로 기사를 썼던데 그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이 김용민과 정성화의 담합 이후에 대통령실 발칵 뒤집혔다고 그래요. 이거 검사장 고발했다가 잘못하면 완전 직권남용으로 걸리겠다고 하는 소식이 주말에 굉장히 많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선일보가 그 부분을 단독으로 실어서 대통령실 내부에서 검사장을 고발하지 않는 걸로 집단 고발을 하지 않는 걸로 그런 식으로 이제 의견평을 했다고 조선일보에서 기사를 실었던데 일단 김용민 인터뷰 한번 좀 보겠는데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이 담합 관련 영상
지금 SBS 방송에서 저게 터졌었는데 한번 그 장면 한번 보시죠. 12일 날 저희가 법사위가 있었는데요. 예. 그때 장관과는 소통했습니다. 12일 날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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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장관에게는 경찰에게 수사를 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고발을 하겠다. 고발하면 협조할 거냐라는 취지의 질문에 장관은 고발하면 적극 협조하겠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장관과는 그런 협의가 있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예, 지난번 정성호가 이재명과의 국무회의 때 검찰국에 상시적으로 보고를 받고 있고 상시적으로 사실 지시를 이미 하고 있다. 각종 사건을 수사를 지시하고 있다. 하는 것도 일부 당시에 확인이 돼서 주진우 의원이 폭로되면서 정성호 장관이 상당히 난처한 상황에 처했었는데 지금 이번에 김용민의 SBS 인터뷰가 알려지면서 사전에 고발 사건, 수사 사건 그리고 그에 대한 처리를 법무부하고 법무부 장관과 이 사전에 논의했다, 담합했다 이런 게 이제 터졌던 거죠. 저 성격, 저 내용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저게 이제 3, 4일 전까지는 맞는 상황이라고 저도 봅니다. 예. 뒷감당 논란이 벌어진 거죠. 예. 뒷감당은 네가 해라. 뒷감당 우리가 할 테니 걱정 마라. 이게 민주당의 원내대표와 민주당 법사위의 추미애를 필두로 한 강경파들 간의 기싸움이었던 거죠. 네네. 그러니까 뒷감당을 해라. 자, 뒷감당을 여당 안에서 서로 하라고 하고 있으니까 참 이것도 웃기는 상황인데 네. 자, 정성호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도구예요, 도구. 그러니까 법무장관이지만 이재명의 뜻을 전혀 1도 거스를 수 없는 위치에 있고 또 그것을 본인이 충실히 하겠다고 지금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3일 전 혹은 이틀 전 짧게 말하면 하루 전까지는 저런 상황이 있을 수 있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말한 담합, 짬짬이 이런 게 있을 수 있었는데 자, 이 부분이 물론 조선일보 보도가 다 맞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도 의문과 비판적 시각을 갖습니다. 기자로서. 네네. 하지만 적어도 대통령실에 그 인용된 사람들이 간단치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냥 뭐 떠도는 헛소문 같은 거 가지고 소설 쓴 기사는 아니라고 볼 때 그리고 제가 판단할 때도 18명의 검사장들을 이 시국에 고발을 하고 중징계를 해서 평검사로 강등시키고 이거는 이재명 정권에 큰 부담이 됩니다. 검사들이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재명이 검찰 인사권을 정성호 통해서 다 틀어쥐고 있는데 서울중앙지검장까지 자기 사람으로 지금 꽂아놨는데 그리고 검사장들 지금 다 인사 속속하고 있잖아요. 네네. 굳이 이 대목에서 항명을 했다고 그 이미 내친 사람들을 다 검사장을 뭐 이 평검사로 강등시키고 일종의 정말로 긁어부스럼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을 이재명이 영악하게 어찌 보자면 이제 그쯤 했으면 좀 숨을 좀 죽여라 라고 지금 하명을 했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정청래가요.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꼭 이재명만 밖에 나가 있으면 해외에 나가 있으면 일을 벌입니다. 뭐 조희대 사태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재명이 뭐 밖에 나가서 뭐 좀 외교라고 뭐 외교랍시고 뭐 이렇게 좀 할 때마다 뭐 신문이나 방송이 가뜩이나 많이 보도해 주지만 좀 더 많이 보도하기를 바랄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걸 꼭꼭 그 헤드라인을 정청래가 차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번에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뭐 당원 그 비율을 줄이는 문제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60대 1이 17.5대 1까지 줄었는데 이걸 1대 1로 만들려 한다? 이거 어마어마한 변화라고요. 이거 만약에 이렇게 이 정청래 뜻대로 되면 지금 될 것 같은데 한 80% 넘는 지지를 확보했잖아요. 그러면 이 당이 바뀐다니까요. 이 당이 더불어민주당이 정청래 당이 된다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주목해 봐야 되기 때문에 이재명으로서도 이 부분은 괜히 또 하나의 전선을 그 검찰에 만들 필요가 없다. 일종의 검사의 난을 본인이 생각할 때 좀 제압을 했다라고 저는 이재명은 판단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법사위의 면면들을 보면 김용민은 앞에서 나와서 떠드는 일종의 스피커에 불과한 것이고 지금 내년 6월 지방선거에 나갈 사람들이 지금 법사위에 가득하잖아요. 네네. 추미애도 있고 전현희도 있고 뭐 강경파들이 수두룩하기 때문에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지도부, 김병기의 원내대표라든가 이런 지도부와 정청래와 민주당 법사위가 각각 따로 노는 당이에요, 이 당이. 지금 저게 일사불란한 당이 아니다. 그러니까 김용민도 지금 사실 추미애라든가 내년 6월 지방선거에 나갈 그 법사위 강경파들에게 휘둘리는 어떻게 보면 그냥 하수인에 불과한 거예요. 자꾸 김용민 발언을 크게 써주는데 김용민은 그 스피커에 불과한 것이다. 지금 그 전선이 여러 곳에서 벌어지고 있어서 우리가 오히려 이 민주당의 내분을 즐기면서 그걸 공략해야 될 시점이지 괜히 곽기택 의원이 좋은 지적은 했어요. 그러나 정성호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무슨 정치적 주체가 아니다. 정성호는 그냥 이재명의 그 도구다. 그러니까 이 정성호의 그 일거수일투족에 너무 큰 의미를 둘 필요가 없다. 그냥 이 마리오네트라고 아시죠? 위에서 이 줄 달아가지고 움직이는 정성호는 그런 존재다. 그렇게 파악하시면서 이 전국을 봐야지 자꾸 이 도구들을 뭐 김용민 대 무슨 정성호 뭐 이런 도구들의 싸움을 보면 인형극을 볼 때 인형을 보는 거예요. 인형을 보지 마시고 그 위에 줄을 잡아당기는 사람들을 봐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예. 다만 이제 검사장들이나 검사들에 대한 징계 조치를 멈출까는 의문입니다. 지금은 이제 이재명이 밖에 나가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대통령실에서 그 부분을 조정을 했지만 아마 대통령이 들어오고 나면 뭐 12월경에 만일 인사조치라 이런 걸 안 하면 이 검사나 검사장들의 항명 프레임을 이걸 다 민주당이 철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도 하고 국회 법사위의 그 강경파들이 놔두지를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요. 내년 지방선거 특히 출마할 사람들이 굉장히 강경하게 강성 지지층에 호소하는 전략을 이 검사와 사법부를 공격을 할 거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일시적으로 김병기 얘기대로 요요 기간 상황을 고려해서 잠정적으로 덮어놓는다 하더라도 저는 이건 놔두진 않을 거다. 민주당이 뭐 고발과 별개로 인사조치나 여러 형태는 계속될 거다. 저는 정세를 그렇게 보고 준비하고 대응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동향과 관련해서는 뭐 여러 가지 예측을 여러 가지 분석할 수 있으니까 그걸 같이 참고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주식과 환율 문제로 한번 좀 넘어가 보죠. 코스피 지수를 먼저 좀 살펴보겠는데 이번 주에 이 주식 증시와 환율이 11월 공포가 계속될지 부분이 또 시작될 텐데 뉴욕 증시는 약간 반등하는 상황이 나오긴 했어요. 지난주 마지막에. 그런데 한국 증시는 코스피의 하락률이 워낙 많이 떨어져 가지고 주식시장에 아주 큰 충격을 줬는데요. 그래서 블랙 프라이데이 이게 또 재현되는 상황이었는데 이 코스피 지수는 어떻게 상황을 보십니까? 지금 장이 약해요. 예. 오늘도 동시호가 이전에는 많이 오를 것 같더니 지금 시들시들해요 또. 네네. 뭐 빨간색이 지금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언제 파란색으로 바뀔지 지금 불안불안하다. 왜 그러냐면 대기 자금을 보면 알아요. 일단 첫 번째로 신용융자 잔고가 10조 이상 줄었어요. 그러니까 빚내서 주식 투자하려던 대기 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네네. 주식 시장에서 실탄이 빠져나갔으면 뭐 이게 오를 그 소위 말해서 불을 떼야 되는데 장작 더미가 확 줄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문제가 빚투 자금. 비투. 그러니까 신용 그 융자 대기 자금이라고 그러잖아요. 네네.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이게 3, 4일 전에 한번 그런 말씀 드렸는데 25조 원을 기준으로 이게 25조 원을 넘어서면 위험 신호다. 근데 이게 왜 위험하냐? 자, 주식이 예를 들어 지난 한 목요일이나 수요일쯤에 빚을 낸 2030 개미가 있다고 쳐요. 네네. 그 신용을 해서 주식을 샀어요. 그러면 오늘쯤에 전부 반대 매매를 당한다고요. 근데 그 3일간 주식이 올랐습니까? 안 올랐잖아요. 그러면 마지막 날에는 오늘 아침 장 열리자마자 하한가 반대 매매가 일어났을 것이다. 그럼 뭐가 되느냐? 내리 3일간 일타가 마지막에 하한가 반대 매매 그 깡통이 되는 거야.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뭐 CG 아주 잘 썼는데 저 지금 아침부터 지금 눈물 흘리는 개미 2030 투자자들이 참 많을 거다. 네. 제가 굳이 2030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40, 50대들은 빚을 내서 투자한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증시의 이 체력이 엄청나게 허약해져 있다. 실탄이 없는 데다가 게다가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은 계속 주식을 지금 내다 팔아서 차익 실현을 하고 있어요. 그 차익 실현을 하니까 뭘로 합니까? 달러로 할 거 아니에요. 그 달러가 지금 계속 올라가지고 오늘 아침 기준 환율이 제가 방송 전에 1,472원으로 보고 들어왔는데 이게 1,472원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1,400원대로 지금 내려가서 1,490 얼마로 내려가야 되는데 그럴 가능성은 지금 아주 요원하다. 그 증시가 올라가는 게 지금 이상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재명 정권이 특히 이재명이 뭐 P400, 4,000, P5,000 뭐 박수현은 요새 어디 갔나요? 박수현은 무슨 숨 고르기 한다 그러는데 숨을 이렇게 오래 고릅니까? 그런 말도 요새 안 해요. 이재명 정권이나 민주당 사람들 입에서 증시 얘기가 사라진 지가 꽤 됐습니다. 잘하면 그러겠어요? 이게 지금 불안불안하고 증시에다가 정권 지지율을 걸어놨으니 이게 지금 저는 상당히 이제 블랙홀이 될 거다. 이런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2030 투자자들의 눈물이 지금 쌓여가고 있어요. 지금 전월세대라는 이제 겨울이 되고 예. 지금 이 겨울이 됐지만 또 내년 2월 뭐 인사이동 신학기와 맞물려서 아주 본격화될 겁니다. 그 월세 낼 돈도 없는 사람들이 신용으로 주식 투자했다가 쫄딱 망하면 어떡하나요? 뭐 거리로 나앉습니까? 그 분노가 지금 엔트로피 화학용어로 쌓이고 쌓여서 지금 폭발 직전이다. 폭발 따라서 직전이다. 한국 증시가 잘 될 일이 죄송한 말씀이지만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그런데 기존에는 주로 이제 외국인 투자들의 매도가 많았잖아요. 순매도가 많았는데 최근에 증시 대기 자금이라고 불리는 투자자 예탁금 이게 8조 원 정도 감소했다는 발표까지 나왔지 네, 않습니까? 말씀드렸죠. 한 10조 원 가까이. 예. 네. 그러면서 이제 점점 이 그간에는 개미들이 방어를 좀 많이 해왔는데 개미들도 점점 개미 투자를 또 슬슬 지금 주식시장에서 발을 빼는 이런 상황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발을 빼고 싶어 빼는 게 아니라 예. 퇴출당하는 거예요. 퇴출당하는 거예요? 아니 예. 뭐 실탄이 있어야죠. 예. 뭐 도박판으로 쉽게 말씀드려요. 제가 왜냐하면 증시는 국가가 허가내준 도박판이에요. 내가 돈을 따는 게 뭐 하늘에서 떨어진 돈이 아니잖아요. 누군가 잃는 돈을 내가 가져가는 게 제로섬 게임을 하는 게 증시 아니겠습니까? 네. 라고 본다면 지금 이 개미들이 빚낸 피눈물 돈을 누군가가 이미 다 이익 실현해서 달러로 찾아가지고 나갔어요. 그게 외국인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실탄이 떨어진 병사가 뭐 무대법입니까? 어떻게 지금 이 전쟁터에서 살아남아요? 죽거나 퇴각해야 살지. 근데 그게 이미 피 철철 흘리고 빚지고 증시에서 퇴출당한다? 최악의 상황인 거죠. 지금 직장 나가서 일할 맛도 안 날 거예요. 뭐 신이 나야지. 지난 주말 내내 마음 졸였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아침에는 좀 빨간 빛깔로 또 4천을 회복하기를 얼마나 바랐을 겁니까? 그런데 안 되고 지금 비실비실 한다 그러면 아니 반대 매매를 하한가로 한번 당해보면요. 아주 이건 멘붕이 와요. 3일 연속 떨어지던 게 마지막에는 반대 매매는요 환장하는 거예요. 내 돈인데 그냥 증권사가 팔아버려. 그래가지고 당신 이거 빚졌으니까 돈 갚아요. 그때부터 신용불량자가 된다니까요. 이게 B2의 무서움인 것이다. 라고 말씀드린다면 이 증시는요 시장 논리에 맡겨야 돼요. 왜 정권이 끼어듭니까? 왜 이재명이 이걸 자신의 치적으로 삼으려고 하냐고요. 그때부터 제가 삼국지 조조의 적벽대전 말씀드리잖아요. 네. 왜 배를 묵냐고요. 불화살 한 대로 다 타가지고 그때 대패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상황을 이재명이 스스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주식 망하면 뭐라고 할 거예요? 우리가 이런 점을 지금 꿰뚫어 봐야 될 것이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과 맞서서 개미 군단이 뭐 동학개미라고도 하는데 네. 아니 어떻게 싸워서 이기겠습니까? 그 막강한 그 외국인 군단을 2차 대전으로 말하는 롬멜의 전차 군단을 아니 무슨 레지스탕스들이 그 어떻게 막아요? 그 이거는 그 승패가 이미 결정이 나 있는 싸움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자, 증시 상황을 먼저 좀 살펴봤고요. 환율 상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달러 대비 원 환율 1,470원대를 이미 넘어섰죠. 대부분의 이제 사람들이 이미 1,500원을 예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히 가는 길처럼 여기고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아주 그냥 판을 길이 열려 있습니다. 금융위기 이후에 최저 수준으로 지금 이 원화의 실질 가치가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갈수록 원화 가치가 계속 하락할 전망, 이 전망이 상당히 우세해 보여요. 어제 제가 보니까 NH 리서치 센터가 내놓은 내년도 원달러 환율의 하단이 1,410원, 네. 상단이 1,540원이에요. 1,540원. 그러니까 이제 뉴노멀이란 말 여러분 많이 쓰잖아요. 새로운 기준. 이 새로운 기준이 이미 1,400원이에요. 1,400원 시대를 인정해야 돼요. 그중에서도 오늘만 해도 1,472원이면 이 수출로 먹고 살고 또 수입을 해서 원자재를 가공해서 내다 팔아야 되는 중소 영세 업체들은 이 장사 못합니다. 환율 1,375원대를 기준으로 장사 계획을 짰는데 거기서 달러당 100원이 더 비싸게 이 수입을 해온다면 이 장사가 안 될 거 아니에요. 예.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 어마어마한 얘기가 됩니다. 지금 이 실질 원화 실질 실효 환율, 영어가 좀 어렵네요. REER 지수라는 게 있어요.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 2018년에 100원의 기준으로 판단을 할 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원화를 가지고 해외의 이 물건이나 원자재나 서비스를 사올 때 구매력이라는 게 있어요. 영어로 purchasing power라고 그러는데 이 돈으로 뭘 살 수 있느냐. 내가 조기 한 마리를 살 수 있는 힘이 그걸 가치를 평가해 보는 거예요. 물건을. 네, 네. 그게 지금 89.09원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2018년에는 100원짜리의 원화의 가치가 지금 2025년 11월에는 89원 09원으로밖에는 그 파워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거 네. 심각한 얘기입니다. 비교를 해보면 2009년 리만 브러더스 사태 도산으로 이어졌던 그 유명한 글로벌 금융위기 예. 그때 수준의 근접 27년 전 제가 30대 중반에 팔팔했던 기자 시절로 기억이 나는데 바로 그 유명한 IMF 외환 위기 그때요 이 지수가 88.88이었어요. 8이 4개. 중국 사람들은 8이 4개니까 좋아하겠죠. 그때가 최악입니다. 우리나라 이 바닥이에요. 88.88이나 89.09나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그 수준이다 지금. 한국의 원화의 가치가 제가 아침부터 뭐 식사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야말로 똥값이 된 거다. 이게 위기가 아니고 뭡니까? 실질 실효 환율이 이렇게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원화가 국제 외환 시장에 그야말로 천덕꾸러기. 원화 아무도 안 받아. 지금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거기다가 인천국제공항에서 지금 외국으로 나가는 분들 지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줄을 서잖아요. 네네. 다 달러나 유로 바꿔서 나가는 거 아닙니까? 한국은요 비기축통화국이에요. 원화는 우리나라에서 통하지 외국에서는 아무짝에 쓸모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비기축통화국이 왜 위험하냐? 미국 달러와 EU의 유로화, 그 다음에 일본의 웬화 같은 거는요, 그게 쉽게 얘기해서 만회가 돼요. 배당 수익, 이자 수익 같은 게 있으니까. 근데 우리 원화는 가치가 떨어지면 뭐 일본 말로 반가이, 만회가 안 되는 통화라고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수출로만 먹고 사는 것뿐만 아니라 원자재의 대부분을 해외에서 수입해서 만들어서 팔아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달러 주고 사오지 원화 준다고 무슨 기름 줍니까? 원화를 준다고 희토류를 줍니까? 원화를 준다고 무슨 우리나라에서 안 나는 자원을 줍니까? 이 원화를 가치를 평가하는 게 지금 89.09까지 떨어졌다. IMF 때 88.88이었고 심지어 12.3 작년 3일에 그 비상계엄 때 직후인 3월 얼마나 우리나라 혼란했어요. 그때보다도 낮아요 지금. 아니
이재명 정권이 들어서서 뭐 경제 잘한다며요. 근데 왜 이 원화 환율이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아니 이건 통계로 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무슨 지어내서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경제를 조금만 이해하는 분들이 생각해 볼 때 아 이거 진짜 큰일 났구나. 위기의 본질은 여기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수출업체가 그러면 유리하냐? 지금은 그렇지도 않다고 그럽니다. 수출업체도 워낙 이 원자재 수입이나 수입 비용이 상승하면서 그 수출업체도 사실 수입 원자재 사용해가지고 가공하거나 뭐 다시 만들어 가지고 첨단 산업 만들어서 추출을 할 텐데 그러니까 원자재나 수입 비용이 굉장히 상승하는 거고 여기에 인건비, 물가 이런 게 연쇄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직격탄을 맞는 업체들도 또 사실은 있죠. 1차적으로. 그럼요. 아니 우선 네. 우리가 외국에서 사오는 게 한두 개입니까? 네. 우리가 마켓에 슈퍼나 뭐 동네 어디 전통시장 가도 마찬가지예요. 과연 우리나라 원자재로 만든 제품이 거기에 얼마나 있습니까? 아마 야채, 과일 이런 거 말고는 다 외국에서 사온 것들로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우유. 아 기름 안 들어가는 게 어디 있어요? 지금 저기 매대 보여주고 있는데 밀가루는 뭐 우리나라에서 납니까? 저기 저 과자 만드는 거 다 기름이에요. 아니 저런 것들을 사와야 되는 원화의 가치가 그렇게 폭락해 있다면 물가가 안 오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지금 식탁 물가가 엄청나게 올랐고 오늘 이제 당장 우리 직장인분들 밖에 나가서 외식해야 되는데 요새 13,000원 가지고도 밖에 나가서 제대로 된 밥 한 그릇 먹기 힘들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드시고 뭐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뭐 그다음에 아주 부실하게 빵에다가 우유로 끼니 때우는 분들이 늘었다. 이게 런치플레이션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왜 그렇게 됐느냐. 월급은 안 올라가는데 여기서 잠깐 말씀드리면 2030 세대의 실질 임금이 4050 이게 민주당 이재명 정권 핵심 지지층이잖아요. 네네. 4050의 임금 실질 인상률의 3분의 1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40대 50대 차장 부장님들은 밖에 나가서 15,000원짜리 20,000원짜리 참치 정식 먹어도 되는데 2030 우리 젊은이들은 실질 임금이 그 사람의 3분의 1밖에 안 올랐어. 그러니까 이분들은 어디 나가서 뭐 그렇게 못 먹잖아요. 그렇죠. 40대 50대 뭐 이런 사람들이 아유 우리 사원들 이쁘다고 밥 사주겠어요? 제가 볼 때는 정치적 견해 다르다고 쟤들은 밥 안 사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그래요? 좀 농담이지만 네. 이런 식의 판국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물가가 지금 엄청나게 식탁 물가가 올랐고 자 항공, 정유 지금 말씀드린 식품 이게 지금 환율이 1,472원 이렇게 되면요 또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할까요? 그럼 사람들 내보내야 돼. 무슨 수로 이거를 그 소위 수지를 맞춥니까? 수지 안 맞추는 장사하고 버티는 재간 있는 업주 있어요? 수지 안 맞으면 문 닫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자, 철강, 항공, 특히 사실은 항공은 또 아니 철강은 관세까지 있잖아요, 지금. 제가 포항의 눈물이라고 누차 말씀드리지만 네. 포항이 그러니까 무슨 TK라고 그랬나 이런 말도 하지만 포항이 직격탄을 가장 세게 맞은 것이지 아니 철강 도시가 어디 포항만 있습니까? 지금 계속 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한테 펴주고 있는 충남 당진도요. 네. 거기 제철 도시예요. 네. 전라남도 광양도 제철 도시입니다. 아니 이게 지역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철강 관세 50%, 알루미늄 관세 25%, 뭐 아연 관세 이런 거 누가 신경 씁니까? 왜 이거는 쌀과 쇠고기는 그렇게 챙기면서 왜 철강? 아니 쌀도 중요하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산업의 쌀인 철강은 왜 이렇게 도외시하는 겁니까? 포스코가 문제가 아니라 그 철강 안 들어가는 제품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포크, 숟가락, 여러분 식탁 위에 올라 있는 것 중에 쇠 안 들어가는 거 있어요? 그거 가공하는 업체들 전부 영세, 중소, 중견기업 숫자로 5,000개가 넘어요. 네네. 여기 다 죽게 생겼다고요. 제발 김용범 그 실장 같은 사람 전남 무암 출신으로 전라남도지사 나간다고 그 자기 표박 관리한다고 쌀 소고기 그렇게 사수했는지 모르겠지만 제발 국가적 차원에서 좀 철강 빨리 K스틸법이라도 통과시키고 늦었을 때가 가장 빠른 거예요. 이 분노를 직시하길 바랍니다. 예.
자, 주식시장, 환율시장 전반적으로 한번 좀 간단하게 쭉 살펴봤고요. 이제 G20 정상회의로 가는데 황당한 장면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독일 메르츠 총리, 이 남아공에서 프리드리 메르츠 독일 총리가 이재명을 향해서 던진 질문이 있죠. 통상적으로 보통 외교 수사를 넘어서는 돌직구였다 뭐 이런 평가도 일부 있는데 유럽과 독일의 지금 최근 상황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지정학적 현실주의로 굉장히 돌아서고 있습니다. 러시아, 중국에 굉장히 의존했던 독일, 특히 이제 러시아에 굉장히 에너지를 의존했었는데 러시아로부터 반러시아로 굉장히 돌아서고 중국과도 굉장한 경계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메르츠 총리가 물어보죠. 이재명한테 물어봅니다. 자, 중국 어떻게 생각하나요?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재명 즉답을 하질 않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이야기로 돌려요. 어떤 차원에서 해석을 하십니까? 저는 그 기자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이 예. 기사 쓰는 방식을 좀 주의 깊게 보는 편이에요. 예. 한번 모든 그 주요 레거시 언론들의 저 대목을 한번 보세요. 저거 제목으로 뽑은 데가 거의 없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핵심이 메르츠 독일 총리가 정확히 이렇게 말했다고 뭐 보도가 됐어요. 그 워딩은 한국의 대중국 인식이 어떤지 궁금하다. 자, 한국이 누구예요?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을 가리키면서 한 얘기니까 예. 저 이재명 대통령 당신의 중국에 대한 인식이 어떤가? 저는 깜짝 놀랐어요. 네네. 뭐 이런 질문을 돌직구처럼 하는구나. 네. 독일 총리쯤 되니까 저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중요하죠. 굉장히 저는 궁금했어요. 이재명이 이번에 그 해외 순방 나가서 얼마나 그 재밌는 말들을 많이 했습니까? 남아공에 가서는 참 아름다운 도시다. 저도 남아공 가봤어요. 아름다운 도시 그래요? 맞아요. 가봤죠. 네. 저 기자 생활 하면서 이해찬이 총리할 때 남아공에서 열린 비동맹 정상회의 때 가봤는데 남아공 아름답습니다. 400년간 백인 정권이 잘 만들어 놓은 나라를 흑인 정권이 사실 거의 망가뜨렸다. 에이즈가 창고라는 나라로 만들었다. 뭐 그런 평가가 있을 텐데 그 다음에 무슨 왜 거기서 갑자기 장미희 씨 얘기가 떠올랐어요? 아름다운 밤이죠. 네. 아니 왜 대통령 만나서 할 얘기가 그렇게 없습니까? 자, 중국 인식이 어떠냐? 이거 폐부를 찌르는 질문이에요. 그러면 평상시 같으면 나 중국에 대해서 할 말들이 많잖아요. 그간에 좀 해왔죠. 쎄쎄로 하면 됩니다. 우리 메르츠 총리님도 중국도 쎄쎄, 대만도 쎄쎄 하면 됩니다. 제가 볼 때는 할 얘기가 참 많을 것 같은데 거기서 뚝 끊어져요, 기사가. 그러면서 그 행간을 파려고 제가 여러 매체를 보면 어느 매체는 이렇게 보도합니다. 이후 회의는 비공개로 전환됐다. 이재명은 여기에 즉답을 하지 않았다. 뚝! 거기서 딱 떨어지듯이. 딴 얘기로 싹 돌아가. 그러네요. 아니 뭐라고 답변을 했을 거 아니야. 예. 그러면 그 말을 소상히 설명해주는 대통령실이나 거기 현장에 간 그 공보팀이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메르츠가 중국에 대한 인식이 어떠냐고 이재명에게 물었는데 이재명은 당한 것 같이 대답했습니다. 잘잘잘잘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한마디가 안 나오고 있어. 그러면 독일 총리가 저렇게 말했는데 비공개로 전환도 제가 판단하기에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 예. 이거 저 기자들 이제 좀 나가시죠. 여기서부터는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하고 이재명이 요구했을 가능성이 있다. 독일 총리가 그 질문해놓고 자 비공개로 할 테니까 나가요. 내가 지금부터 답변은 사적으로 들을게. 이렇게 했겠어요?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독일 언론은 나가라고 못했을 테니까 독일 언론은 취재했는지 아무 말이 없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변은 저는 엄청 궁금해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틀이 지난 오늘 아침까지 이재명의 그 답변이 없어요. 중국에 대해서 왜 할 말이 없겠어요. 정말 만리장성처럼 할 말이 있다고 보는데 대답을 뭐라고 했는지 궁금하다. 그러면서 갑자기 북한 얘기를 하고 통일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전형적인 동문서답이다. 화제 돌리기다. 그리고 내가 할 말은 많지만 답변하지 않겠다. 요새 시쳇말로 나오는 말이 있잖아요. 할만 아니에요. 그냥 얼버무린 거예요.
왜? 여기 공개석상에서 시진핑도 안 왔고 트럼프도 안 왔고 푸틴도 안 온 이번 남아공 G20은 G20 역사상 최악이라고 평가될 만큼 요란한 빈술의 회담이었어요. 아니 무슨 정상선언문을 회담 첫날에 선택하는 회의가 있습니까? 회의도 열기 전에 결론부터 나와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시릴 라마포사 남아공 그 대통령이 아시다시피 몇 달 전에 백악관에 가서 아주 트럼프 앞에서 개망신을 당했잖아요. 남아공 뭐 인종학살 국가로 낙인 찍어가지고 그 복수한 거예요 이번에. 그러니까 이게 다음 G20 의장국이 미국입니다. 그 미국이 그 관례대로랑 시진핑도 경주에 와서 그랬잖아요. 그 의장국 깃발 인수해 갔잖아요. 그랬죠. 트럼프가 그것조차도 하지 않고 얼마나 화가 났으면 야 남아공에 주재하고 있는 대사 대리를 보낼 테니까 그 사람한테 좀 그 다음 의장국 그 깃발 인수 좀 해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주 대놓고 그 또 모욕을 준 거죠. 네. 그러니까 남아공 시릴 그 라마포사가 나도 그렇게는 못하지. 그래 가지고 그 소위 인수인계식도 없어졌어요. G20 정상회의는 이번에 한마디로 완전히 그냥 낙제입니다. 낙제. 그렇게 봐야 되는 회담인데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자, 이런 중요한 자리에서 정작 듣고 싶은 국민들에게 필요한 답변은 설명이었고 하고 싶은 얘기만 잔뜩 지금 보도가 됐어요. 이런 것이 과연 사실 보도냐 이 점을 저는 기자 출신으로서 정확히 좀 비판하고 싶습니다. 한 가지 추가해서 제가 좀 그러면 질문을 좀 드릴게요. 그간에 이재명은 실리주의 외교를 표방해 왔잖아요. 본인이 뭐 국익 중심의 실리주의 외교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왔고, 그런데 최근에 이제 미국과의 관세 협상, 중국과의 시진핑과의 정상회담 뭐 이런 것을 지금 에이펙 정상회의를 거치면서 했지 않습니까?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엄청난 지금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AI 동맹, 빅테크 동맹, 조선업 협력 여러 분야의 미국과의 관계도 형성이 됐는데, 그런데 또 중국 문제는 대만 뭐 관련된 문제도 있고 남아시아 문제도 있고 미국과 연관돼 있는 동맹 현대화 문제도 있고 이런 게 막 겹쳐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 마지막 질문. 그간의 양다리 사실상 실리주의 외교라는 게 뭐 그냥 좋게 포장을 해서 그렇지 양다리 외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네. 이재명이 이 관세 협상과 군사 안보 관련된 협의를 트럼프 행정부와 뭐 한국 정부 팀이 해오면서 이 양다리 외교가 사실상 굉장히 위태위태하다는 것을 지금 느꼈다는 겁니까? 그래서 사실은 저 즉답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왔다고 봐야 할까요? 정확히 보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아니 얼마나 하고 싶은 얘기가 많겠어요. 중국에 대한 인식은 강의를 할 정도로 네. 자기가 많이 안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뚝 해버렸잖아요. 그러면서 비공개로 전환됐다. 저 질문 직후에 비공개가 됐대요. 그건 본인이 아마 요청을 했거나 주위의 참모 중에 누가 이거 위험한데? 중국에 대한 인식? 독일 총리가 물었어? 간단히 대답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공개로 한 거예요. 그러면서 아마 메르츠에게 얘기를 해주면서 이건 제 사적인 견해인데 이거 비보도를 좀 전제해 주시면 제 사적인 견해를 말씀드리겠다. 뭐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러지 않고서야 공식적으로 저 질문에 대한 답변이 이렇게 안 나올 수 있느냐. 시진핑이 째려보고 있잖아요. 저기에는 리창도 갔어요. 네네, 그랬죠. 그러니까 이 면면을 보면 그리고 지금 라마포사가 이끄는 저 G20 남아공 회의의 결론이라는 게 미국이 하지마 한 것만 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남아공 입장에 서서 다자주의가 어떠니 미국이 반대하는 모든 의제에 뭐 찬성표를 던지고 적극 나서고 이럴 입장입니까? 반문을 하고 싶어요. 지금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자면 오늘이 11월 24일인데 우리가 25%에서 15%로 내린다고 합의했던 관세의 미국 관보 개제 아무 얘기가 없어요. 이럴 수 있습니까? 아니 관세가 미국의 상무부 관보에 올라가야 그때부터 이제 또 시간을 한 보름 두고 관세가 내려요. 네네. 그게 안 되니까 더불어민주당이 뭐 국회 비준은 안 되고
특별법으로라도 빨리 뒷받침하면 그 11월 안에 어쨌든 합의하면 11월 1일부터 소급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다 아시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11월 24일이고 이재명이 오려면 아직도 한 2, 3일 더 걸려요. 튀르키예 가서 이제 과외 수업 받고 와야 되니까. 뭐 그러면 11월 31일 안에 이게 과연 국내 그 특별법 발의를 통해서라도 한국 측에서라도 합의가 될 거냐? 네. 준비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12월로 넘어가요. 네네. 지금 한 달이면 우리나라 기업체들이 내고 있는 대미 수출 관세의 그 손실이 조 단위로 늘어나고 있어요. 조 단위로. 네네. 한 달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왜 관세가 내리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절차는 하나도 진전이 안 되면서 언론은 왜 이런 관세가 지금 합의된 게 경주에서 합의된 게 언젠데 10월 29일 날 합의됐잖아요. 네네. 그럼 좀 있으면 한 달이에요. 그 다음 날 합의된 중국이 이미 다 북치고 장구치고 끝냈어요. 11월 10일부터 관세를 내리고 있다고요. 그로부터 14일이 지났는데 한국은 지금 왜 안 됩니까? 이런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왜 안 되느냐고 써야 이게 언론이죠. 그렇죠. 자꾸 지금 본말을 호도하고 있는 것이 이 한국 언론의 지금 가장 큰 문제고 정부 당국자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김정관이 일요일 날 KBS TV에 나가서 일요진단인가 그거 맨날 거기 나가서 뭐 당국자들이 김용범도 그렇고 거기다 대고 얘기를 하는데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용을 보면 야 김정관도 참 깝깝하다. 저 사람도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 모양인데 잘 될 겁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형용사와 부사가 많은 건 다 거짓말에 가깝다고. 네. 명사와 수사, 날짜로 얘기를 하라고요. 왜 그게 안 나옵니까? 왜 날짜를 안 박습니까? 11월 24일까지 합의 안 된 거 이번 주 넘기고 12월 되면요. 한 달치 관세가 그냥 또 나가야 돼요. 그러네요. 예. 아니 이런 거가 피가 마르는 돈이지. 그 남의 돈은 내 돈이 아닙니까? 기업 현대기아차가 내고 포스코가 내는 돈은 우리나라 돈 아니에요? 다 달러로 줘야 되는 미국에 내는 세금 같은 돈입니다. 이런 것 좀 얘기하는 것이 한국 언론 그리고 우리들의 역할이 아닌가 저는 끝으로 이런 말씀드립니다. 예. 아주 핵심적인 부분을 뒤에서 다 쫙 정리를 해 주시네요. 자, 댓글 중에 혜진님 차단해 주세요. 아주 부적절한 거짓 아마 댓글들을 많이 반복적으로 다네. 해즈라는 분의 댓글을 차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 하나 좀 드릴게요. 국방부 관련 질문 하나 좀 드릴게요. 대통령실이 지금 청와대 복귀를 좀 추진하고 있잖아요. 덩달아서 지금 국방부도 어쨌든 복귀 준비를 연달아서 하고 있는데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청사 재배치 뭐 이사를 하려면 이사 비용도 들기도 하고 복구 비용도 들기를 하긴 할 텐데 예산이 240억이 소요된다는 예산이 제출됐어요. 이 상황 어떻게 일단 보셨어요? 뭐 기가 막히죠. 네. 240억 원을 들여서 또 이사를 갑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제가 베트남 하노이를 한 7, 8년 전에 간 적이 있습니다. 네. 저는 뭐 공산주의 싫어해요. 그러나 평가할 건 평가해야 된다고 보는 게 거기에 가면 번쩍번쩍 빛나는 황금색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네. 그거 프랑스가 베트남을 식민 통치할 때 지어놓은 총독부 청사예요. 그거 안 허물었어요. 그거 안 허물고 그 국부라고 불리우는 호찌민이 야 왜 저걸 저 비싸게 들여서 지은 건물을 허무냐. 저거 그대로 우리가 이용하고 후세에 교육 자료로 남기자. 그리고 자기는 그 길 건너편에 다 쓰러져가는 허름한 그 누옥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네네. 거기서 지냈다. 톡을 파고 지냈다. 저는 그걸 보고 이런 게 실용이다. 이런 게 진짜 백이 실용이다. 공산주의자라도 칭찬할 건 칭찬해야 된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지금 238억 원 들여서 국방부 청사 옮기는 게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238억 원을 딴 데 써야죠. 정책의 우선순위라는 게 있잖아요. 지금 겨울 닥쳤는데 이재명이 그렇게 얘기하는 취약계층 위해서 난방비를 풀든 지금 점심 못 먹어서 삼각김밥 조가리 먹고 있는 젊은 층을 위해서 풀든 돈 쓸 데가 저렇게 없습니까? 아니 이사 나중에 해도 되잖아요. 집기
또 다 버리고 또 재수 없다고 또 새로 살 거 아니에요. 이런 짓을 그만둬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돈이 그렇게 쓸 데가 없냐? 아주 딱 강렬한 짧은 멘트였습니다. 예, 1부 박상규 시사평론가님 모시고 자, 대장동 항소 포기를 둘러싼 내부의 상황부터 주식 환율 시장 문제, 마지막으로는 국방부 요 이사 문제, 그리고 핵심적으로는 돌아가고 있는 전반적인 상황 속에서 마침 메르츠 총리가 또 중국 관련된 이재명이 돌직구를 날리는 상황이 던져서 그 소식까지 한번 전해드렸습니다. 박상규 시사평론가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